사연을 통해 각박한 세상 속 따뜻한 하루가 되시길 바라는 감동 시작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수익은 불우이웃에 기부되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한국인과 외국인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차이점이 있겠지만 실제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하나같이 통일된 의견을 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개인주의적 성향과 무관심이 강한 서양권 나라들과 다르게 한국인들은 사람을 대하는 것에 있어서 차별이 거의 없고, 또 길거리에서 위험한 상황에 놓인 사람을 보거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보인다면 일단 도와주고 보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급작스럽게 생겨버린 몽유병으로 인해 가족에게 버림받은 일본 여성이 삶을 포기하기 직전 한국에 오게 되며 겪은 놀라운 경험담입니다. 해당 여성은 한국에서마저 몽유병 증상이 발생했고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 눈을 떴으나 곧 눈앞에 펼쳐진 상황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과연 몽유병 증상을 가진 그녀는 한국에서 무슨 일을 겪었던 것일까요? 함께 사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에서 태어난 평범한 직장인 여성 초아입니다. 저는 평범한 부모님인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저희 여동생과 함께 요코하마에서 정말 오랜 기간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옆에는 저의 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단 한 명도 남아있지 않으며 제가 태어나고 자란 요코하마를 떠나 지금은 한국에서 살아가게 된 지도 무려 1년이 넘는 시간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저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요코하마에서 간호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던 봉사 정신이 투철한 여성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사람을 돕는 것에 유일한 보람을 느껴왔고 이러한 저의 희생정신을 발휘해 직업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 매일매일 고민하던 중 항상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간호사가 되어보자는 꿈을 정했고 저는 오직 간호사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해왔습니다. 실제로 저는 모든 교육과정을 통과해 꽤 빠른 시기에 간호사가 되었고 중간중간 교육과정들을 이수하며 힘든 과정들이 있었지만 이번 간호사 시험만 통과하게 된다면 평생 누군가를 도우며 살 수 있겠다는 목표 하에 단 한 번도 좌절하지 않고 지금의 간호사라는 직업까지 달려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저를 보던 저의 부모님은 항상 저를 못마땅해 하셨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 부모님 두 분 모두 개인적인 사업을 진행하고 계셨는데 그 사업들로 벌어들이는 돈이 엄청나게 많았던 탓인지 제가 매일 간호사가 되기 위해 방에서 공부하거나 제대로 잠도 자지 못하고 과제들을 하고 있으면 고작 간호사라는 직업을 해서 나중에 어떻게 살려고 그러는 거니라고 말씀하시며 비난을 하시기 바빴고 실제로 단 한 번도 제 꿈을 응원해주지 않으셨습니다. 부모님은 어렸을 때부터 저에게 자신들이 하는 사업을 물려받길 권하셨지만 저는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는 남을 도우며 살아갈 수 있고 조금은 힘들지만 제가 진짜 원하는 직업인 간호사가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사업을 물려받는 것에 대한 얘기를 꺼낼 때마다 저는 항상 대화를 회피하거나 부모님의 사고방식이 이상하다며 저 또한 화를 낸 적도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때부터 부모님은 제가 간호사가 되는 것을 절대 바라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가족들 모두가 저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은 간호사가 되기 위한 노력을 참아내는 과정보다 더욱 힘들었습니다. 세상에 유일한 내 편이 없다는 생각뿐만 아니라 내가 만약 간호사가 되지 못한다면 나는 도대체 어디에 기대어 살아가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는 점점 저희 부모님을 멀리하게 되었죠. 하지만 이러한 고난이 있었던 덕분일까요? 저는 꽤 이른 시간에 정식 간호사가 되는 꿈을 이루었고 요코하마 외곽에 있는 한 작은 병원에서부터 나이 많은 노인분들이나 평범한 직장인들 그리고 그저 귀엽기만 하나의 환자들을 돌보면서 매일매일 보람찬 일상을 살아나갔습니다. 저를 지켜보던 친구들마저도 제가 남을 돕는 것이 좋아서 간호사가 된 것에 후회는 없다고 말할 때마다 그러한 말은 간호사로 일한 지 1년이 넘으면 전혀 생각이 달라질 거라면서 왜인지 모르게 친구들은 마치 제가 간호사가 된 것에 뒤늦게 후회하기를 바라는 것 같았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친구들의 열등감 때문일까 생각은 들지만 그때 당시에 가족과 친구들마저도 제가 원하는 간호사라는 꿈을 이루었을 때 단 한 번도 축하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점점 모든 인간관계를 축소해 나가며 저 혼자만의 세상에 갇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매우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날은 오전 근무였기 때문에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를 해야 되는 날이었는데 잠에서 깨어나 눈을 떠보니 제가 저의 집 근처 공원에 잠옷차림으로 서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새벽 시간도 아닌 완전히 해가 떠버린 아침이었기 때문입니다. 병원에 처음으로 지각했다는 사실보다는 어째서 내가 맞춰놓은 기상시간 휴대폰 알람이 울리지 않은 것인지, 그리고 왜 기상시간을 한참 지난 시간 공원에 잠옷차림으로 서 있는 것인지 모든 상황이 이해되지 않았죠. 다급히 집으로 뛰어들어가 휴대폰으로 병원에 죄송하다는 전화를 드렸고 저는 씻지도 않고 옷만 갈아입은 뒤 병원으로 택시를 타고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면서 왜 잠옷을 입은 채 공원에 서 있었던 것인지,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모든 기억을 떠올려 보려 했지만 아무것도 떠오르지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결국 그저 잠꼬대 중 하나였다는 단순한 생각만을 가진 채 병원으로 복귀하게 되었죠. 그런데 병원에서 근무하는데 자꾸만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습니다. 상태가 너무나 좋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근무 중 잠깐 시간을 내 제가 알던 가정의학과 선생님에게 제 증상을 설명한 뒤 간단한 진료를 받게 되었고, 받아든 검사 결과에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진료를 봐주신 선생님은 제가 심각한 몽유병 환자로 보인다는 설명과 함께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지만 심각한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 병원의 교대 근무를 계속해서 진행한 게 원인인 것 같다는 말을 해주더군요. 그리고는 딱히 치료제는 없지만 몽유병 증상이 신체적으로 발생하지 않게 신체의 감각을 낮춰줄 수 있는 약의 처방만 가능한 상황이라며 지금부터라도 건강한 생활 방식으로 하루를 채워나가야 증상이 완화될 것이라는 충고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몽유병 증상을 처음 겪고 진단까지 받은 그날 이후로 저는 이틀에 한 번꼴로 몽유병 증상이 발생했고, 심지어는 수면 보행증이라는 잠을 자다가 밖을 걸어 다니는 위험한 증상마저 수시로 나타나는 심각한 단계의 몽유병 환자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에게는 하루하루 악몽 같은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밤 잠에 드는 것이 두려울 정도로 제 몽유병 증상은 정말 언제 사고가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위험한 나날의 연속이었습니다. 눈을 뜨면 화장실 바닥에서 자고 있다거나, 또 다른 날 눈을 뜨면 문도 열리지 않는 처음 보는 가게 앞에 서 있거나, 또 어느 날은 매우 추운 날 잠옷바람으로 집 마당에 잠들었다 깨어나는 증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났고, 저는 도저히 간호사라는 직업마저 계속할 수 없는 심각한 삶의 좌절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제일 힘든 것은 바로 이런 저를 대하는 부모님이었어요. 부모님은 몽유병 증상이 나타나는 저를 볼 때마다 간호사라는 하찮은 직업을 하다가 병을 얻은 것 아니냐면서 몽유병은 치료법도 없다는데 차라리 잘 됐다면서 저를 매일 비난하셨습니다. 저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에게 이런 말을 듣는 것은 상상을 초월한 고통이었죠. 그리고 부모님은 제가 몽유병 증상이 나타나 밖으로 나갈 때마다 밖으로 나가는 저를 알면서도 전혀 막지 않으셨습니다. 저와 함께 잠을 자며 제 상태를 확인해 위험한 상황을 막는 방법이 충분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님은 그저 저를 내버려 두셨고 마치 제가 위험한 상황에 빠지기를 바라는 사람들 같아 보였습니다. 저는 매일매일 점점 피로에 지쳐서 제대로 된 간호사 활동을 할 수가 없었고 제가 모아놓은 돈마저 조금씩 줄어드는 좋지 못한 악순환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약을 먹으면 외부로 나가는 증상은 조금 줄어들기는 하나 원천적으로 제 몽유병 증상을 치료해주지는 못했기 때문에 다른 대처 방안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수많은 날을 고민하다가 어느 날 아주 우연하게 유튜브로 한국인들이 살아가는 아파트라는 거주 방식을 보게 되었습니다. 일본에도 많은 사람이 모여 사는 곳이 있기는 하지만 한국의 주거 방식인 아파트는 그 자체만으로 아파트 내부에서 모든 활동이 가능한 거주 방식이었고 제가 제일 좋았던 점은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 살기 때문에 안전한 것은 물론 또 차가 통행하는 아파트 밖으로 나가는 것이 매우 어려워 보였기 때문에 지금 사는 일본의 주택들보다는 제 몽유병 증상이 발생했을 때 훨씬 안전해 보였기 때문이죠. 남들이 보면 고작 그것 때문에 일본을 떠나겠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처럼 심각한 단계의 몽유병 증상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저 안전하게 잠에 들고 깨는 것이 제일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욱 중요했던 것은 심각한 몽유병 증상을 가지고 있는 저를 그저 내버려 두기만 하고 질타하기만 하는 저의 부모님을 더는 보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는 저를 찾지 못하게 나라를 옮겨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었고, 이때의 저에게는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것이 그저 지옥 같았기 때문이죠. 그렇게 저는 한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조금씩 저만의 1차적인 한국 여행을 준비하게 되었고, 그 과정 중 매일 밤 몽유병으로 인한 삶의 위기들을 넘기며 기나긴 시간을 버텼습니다. 친구들은 저를 보며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나라로, 고작 거주 방식 때문에 일본에서의 삶을 포기하고 떠나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말했고, 저는 그럴 때마다 몽유병뿐만이 아닌 가족에게 버림받은 사람이기에 떠나는 것이라며 친구들에게 말하고는 했죠. 그렇게 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려 한국의 부산이라는 도시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으로 오던 도중 비행기에서 잠을 자버려 몽유병 증상이 나타날 뻔한 위기도 있었지만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먹었기 때문에 비행기 안에 다른 승객분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가까스로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하기 전 한국에 있는 한 숙박업자와의 대화를 통해 아파트 형식의 거주지에서 한 달 정도 살아볼 수 있게 계약 과정을 진행했기에 한국에 도착하고 나서는 순조롭게 그곳에 도착할 수 있었죠. 한국에 오기 전 마지막으로 일본에서 자는 날, 제가 큰 캐리어를 들고 나가는데도 부모님은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셨고, 제가 한국에 도착한 뒤로도 연락은 전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부모님과 일본에 어떠한 미련도 없는 홀가분한 상태로 휴식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도착해 처음 마주한 한국이라는 나라와 한국의 아파트는 제 생각보다 훨씬 멋있는 곳이었고, 이곳에서라면 몽유병 증상이 발생해도 건물 밖으로는 나가지 않겠다는 강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한국 아파트에서의 첫날 밤 몽유병 약을 먹고 잠에 들기 위해 취침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약통이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3시간을 넘게 찾아봤지만 약은 보이지 않았고, 저는 결국 비행에서의 피로감과 시차 때문에 잠을 못 이기고 쓰러지듯 바닥에서 잠에 들고 말았죠. 그렇게 몇 시간이 흘렀을까? 여느 때와 다르게 매우 편안한 상태로 잠에서 깼을 때 저는 너무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저는 편안한 잠옷 상태로 이불마저 덮은 채 숙면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껏 겪어오던 몽유병 증상이 발생하지 않은 것인가? 무언가 기적이 찾아온 것은 아닐까 느끼며 주위를 둘러봤는데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그곳은 제가 잠에 들었던 집이 아니었고, 심지어 제가 계약한 집과는 모든 것이 다 다르게 생겼기 때문이죠. 그렇게 약 2분 정도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방문이 열리더니 정말 처음 보는 한 한국인 중년 여성이 저에게 괜찮냐며 영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러했습니다. 그 한국인 여성분은 제 옆호실에 살고 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 한국인 여성분은 퇴근하고 집을 들어가기 위해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는데 처음 보는 외국인이 아파트 복도에서 고개를 숙인 채 10분 동안 가만히 서 있었다는 말과 함께 무언가 이상한 사람인가 싶어 한참을 지켜보았지만 단 하나의 움직임도 없어 저를 계속 지켜봤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한참의 시간이 지나 여성분의 남편마저 퇴근 후 저를 처음 보게 되었는데 혹시 몽유병의 증상이 아닐까 하는 추측과 함께 추운 날씨에 제가 감기에 걸릴까봐 일단은 자신들의 집 침대에 눕히고 방을 따뜻하게 해주었다며 저한테 평소 몽유병을 알아왔는지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몽유병에 걸리고 지금까지 깨어난 날 중 제일 개운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렸고, 처음 보는 외국인을 집안에 들여주신 것에 너무나 감사하다며 이유 모를 눈물을 흘렸습니다. 일본에서 수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몽유병 증상을 계속 알아왔지만 그 수개월의 기간 동안 잠옷 차림으로 돌아다니는 저를 본 이웃 주민이나 우리 가족들이 분명히 존재했음에도 그들은 저를 그저 방치하기만 했는데 이곳 한국에서는 그저 저를 처음 본 사람마저도 제가 감기에 걸릴까 봐 자신들의 집 침대에 눕혀주었다는 사실은 크나큰 충격일 수밖에 없었죠. 살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보람을 느끼며 살아왔었지만 역으로 제가 도움을 받아본 기억과 경험은 전혀 없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처음 경험한 타인의 도움은 정말이지 무척 따뜻했습니다. 더군다나 그 중년 여성은 저에게 옆집에서 사는 것이라면 언제든지 몽유병 증상이 발생할 때마다 도와줄 테니 잠을 자기 전에만 자신들에게 말해달라며 더욱 친절한 조언까지 해주셨고, 심지어는 몽유병이라는 것에 대해 자신들이 잘 파악하지 못할 수 있으니 앞으로도 혹시나 복도에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된다면 자신들의 손님방 침대에 눕혀도 되겠느냐는 정말이지 이해되지 않는 친절을 베푸셨습니다. 그 여성분과 남편분은 평소 영어 공부를 하셨는지
저에게 영어 단어장과 휴대폰을 참조해 가시며 이러한 문장들을 저에게 설명하셨고, 그러한 모습을 보니 더욱더 그들의 친절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까지 타국인인 저를 도와주려고 하시는지 대화를 진행하던 중 물어보았고, 그 여성분의 대답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몽유병인 사람이 아파트 집 복도에서 수시간을 서 있는데, 그것을 그냥 두고 볼 한국인은 그 어디에도 없을 것이라면서 저에게 오히려 화를 내시며 저에게 밥은 먹었는지 물어보더라고요. 저와 혈연관계인 가족들조차 몽유병인 저를 이유 없이 내버려뒀는데, 저를 처음 본 한국인 가족들이 저에게 이렇게나 해주는 것이 이해는 되지 않았지만 그저 저는 몇 시간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그 가족분들은 제가 몽유병 증상이 발생할 때마다 자신들의 따뜻한 집에서 제가 잠을 완전히 잘 수 있게 도와주셨고, 어느 날은 몽유병에 좋은 수면 클리닉 전문 병원이 있다면서 함께 가지 않겠냐는 제안까지 해주며, 그렇게 저희 한 달 계약은 조금씩 종료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시간이 지나 저는 지금 완전한 한국인으로서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으로의 취업 이민에 대한 도움마저 옆집 가족분들의 도움을 받았고, 지금 그분들은 저를 둘도 없는 딸처럼 여겨주시며 항상 제가 가는 몽유병 병원을 같이 가주시고 계십니다. 어쩔 수 없이 저의 거주지가 지금은 그분들과 멀리 떨어지게 되었지만 마음이 편안하니 몽유병 증상도 점점 잦아들게 되더라고요. 저 또한 한국에서의 은혜를 갚기 위해 한국의 간호사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한국인 가족분들에게 받은 은혜를 타인에게 갚는 유일한 방법이니까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몽유병으로 인해 삶의 좌절을 겪은 위기의 일본인이었지만 한국인들의 따뜻한 배려와 정을 통해 한국에 발을 붙이게 된 놀라운 사연이었던 것 같은데요. 더군다나 한국인들의 주거 방식인 아파트가 얼마나 안전한지도 새삼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좋은 경험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일본 따라가기 바빴던 한국 내가 이번에 갔다 왔거든. 지금은 어때? 이제는 따라왔어? 저는 아주 오래전 한국에 들러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오래 머물지는 않았습니다. 정말 아주 오래전이죠. 한국에서 올림픽이 열리기로 예정되어 있었고 올림픽이 개막되기 전 사전 점검단이 한국에 다녀왔었습니다. 그때 저는 수백 명 단위의 점검단 안에 있었고 그렇게 한국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대단한 일을 하고 있던 사람은 아니었고요. 당시의 사전 점검단 중에는 올림픽과는 관계없는 일반인들도 섞여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관광객 입장에서 그 나라가 올림픽 준비를 잘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하는 부분도 있었으니까요. 저희 아버지가 그 관광 점검단에 지원을 했고 저희 가족이 당첨되었습니다. 평범하게 관광객으로 한국으로 들어가서 올림픽과 관련된 시설에도 가보고 숙소들을 점검도 해보고요. 대신에 관광 비용을 지원받는 것으로 하고 별도의 수당은 거의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당시에 중학생 때라서 그냥 순수하게 놀러가는 기분이었지만요. 아버지랑 어머니가 늘 종이를 들고 뭘 체크하고 계셨는데 아마 한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평가하는 종이였겠죠. 그리고 부모님은 한국은 물가도 매우 저렴하다며 지금 공짜로 여행하기는 하지만 사실 직접 부담해도 전혀 부담이 될 만한 수준은 아니긴 했어서 엄청나게 큰 혜택을 받았다기보다는 곧 열릴 국제대회장에 미리 가보고 그런 분위기를 미리 경험해 보는 걸로 만족을 한다는 뉘앙스로 말씀을 하시고는 했어요. 저는 프랑스와는 너무나 다른 분위기의 한국 모습에 너무나 즐겁게 한국을 구경했던 기억이 있어요. 심지어 한국에 오기 1년 전에 가족끼리 일본 여행을 갔었어서 일본과 한국을 비교하는 재미도 있었거든요. 중학생이지만 그래도 알만한 것들은 다 알았어요. 처음 해외여행으로 가봤던 당시 일본의 신비롭고 새로운 분위기가 너무나 좋아서 꼭 다시 한번 일본에 방문해보고 싶었는데 마침 저희 가족이 한국으로 갈 수 있는 관광점검단에 지원해서 당첨이 되었던 것이고 정말 운이 좋은 경우였어요. 1년 전 다녀왔던 일본에 대한 좋은 인상과 기억 때문에 지도를 펼쳐보며 일본을 찾아보고는 했는데 옆에 나란히 있었던 한국에 대해서도 궁금증을 가지고는 했었고 부모님께 한국에 가자고 말씀도 드려봤지만 부모님은 한국에는 큰 관심이 없으셨죠. 어쩔 수 없이 나중에 어른이 되면 한국에 가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행운권이 당첨되는 바람에 생각보다 아주 빠르게 한국에 가보게 된 저는 한국에서 많은 것들을 보고 왔어요. 제가 기억하는 과거에 한국에서는 여기저기 공사를 많이 하고 있었어요. 발전하기 위한 기초석을 다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실 일본과 비교해서 크게 발전한 분위기는 전혀 아니었고요. 일본에는 전통적이고 역사적인 명소들이 많이 있어서 그 분위기가 특히 오묘해서 좋았다면 한국은 글쎄요. 전쟁으로 많은 것들이 파괴되었고 재건에 힘써왔던 상황이라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의 유적지를 쉽게 찾아갈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지는 않았고요. 어렵게 찾은 유적지에서도 쓰레기들이 마구 버려져 있다던가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는 했습니다. 학교에서 역사 시간에 한국에 대해서 배운 지 얼마 안 돼서 기억이 뚜렷했거든요. 하지만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한국은 불과 30년 전까지만 해도 아무런 기반 시설이 없었고 전쟁으로 모든 것이 파괴되었다고 들었고 30년 만에 이 정도 발전은 정말 눈부신 게 아니겠냐며 칭찬하는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당시에 저는 그게 얼마나 대단하고 한국인들이 자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크게 와닿게 느껴지지는 않았어요. 아무래도 중학생의 시선에서 그런 것들이 뜻깊고 의미 있게 와닿지는 않았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국도 정말 즐거웠던 여행으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일본보다 좋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다른 나라에 갔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즐거웠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 뒤로 영국을 한번 놀러 가본 것 말고는 쭉 해외여행을 다니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고 아버지나 어머니는 저를 데리고 해외여행을 다니시지 않았거든요. 시간이 나서 놀러 가야 할 때면 프랑스 내 여행을 다니고는 했어요. 그렇게 저는 다른 나라를 가는 방법을 잊었고 다른 나라를 가봐야겠다는 생각도 안 하고 살았어요. 그렇게 결혼하고 자녀도 낳고 열심히 프랑스에서 평범한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가끔 뉴스를 통해서 한국이나 일본 이야기가 나오면 어릴 때 가봤던 어렴풋한 기억들이 생각났고 그냥 추억으로 묻어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양육하는 자녀들이 모두 성장하면 어릴 때를 회상하며 한국이나 일본에 여행을 가봐야겠다며 그냥 머릿속으로만 잠시 생각하고 다시 해외여행에 대한 동경을 접어두고는 했습니다. 그렇게 잊고 지내던 한국에 대해서 최근 몇 년 사이 굉장한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내에 한식당도 많이 생기고 심지어 대통령이 한국을 언급하기도 하고요.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끼치는 영향력도 거대해졌고요. 게다가 코로나 때는 한국이 아주 모범적인 사례로 꼽혀서 언론에 자주 언급되기도 했거든요. 그때마다 예전에 가봤던 한국이 떠오르면서 당시만 해도 한국이 놀라운 발전을 보여주었다고 했는데 한국은 거의 40년이 지난 지금 더 대단한 나라가 되었다는 생각에 왜인지 모르게 기쁜 마음도 들었습니다. 한국의 옛 모습을 직접 목격한 제 또래의 프랑스인들은 거의 없기 때문에 뭔가 나만 알던 비밀스러운 나라가 이제는 모두에게 알려지는 듯한 기분을 받았고 뭐라고 설명하지 못할 것 같은 알 수 없는 오묘한 좋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친구들의 모임을 한식당에서 가져본 적도 있고요. 축하할 일이 있어서 저녁을 대접하겠다는 친구가 있으면 다들 괜찮고 무난한 식당에서 대접을 하고 싶어 하는데 주로 다니는 식당들 중에 한식당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가족끼리 파리로 여행 갔을 때 한국식 찜질방에 가서 구경도 하고 몸도 지지고 오고 색다른 경험을 하고 오기도 했어요. 이렇듯 알게 모르게 어느새 한국 문화는 프랑스 사회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도 한국이라는 나라에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제 아이들이 어릴 때만 해도 그러니까 불과 10에서 15년 전만 해도 한국의 존재감은 거의 없다시피 했던 이곳에서 요즘에는 아주 큰 영향력을 끼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저는 자녀 교육을 시킬 때도 한국의 영향을 받기도 했던 것 같아요. 자녀 교육과 관련된 서적을 찾아보다가 한국 부모처럼 교육해라라는 제목의 책을 보게 되었는데요. 당시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주 연설에서 한국 교육에 대한 것들을 언급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당시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아서 저에게 속상한 마음을 주었던 제 자녀들이 공부에 조금 흥미를 갖지 못하고 성적도 그다지 좋지 못해서 고민하고 있던 시기였는데 그 책은 저에게 은인과 같은 책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자기들끼리 자신들은 주입식 교육이라며 조금 부정적인 시선으로 본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한국의 교육 방식은 이미 수십 차례 인정받아온 방식이에요. 왜냐하면 발표되는 국가별 학생들의 성취도 평가에서 한국은 늘 1등이나 2등을 하거든요. 교육의 절대적인 초강자 핀란드와 1등과 2등을 다퉜니야. 그런데 한 가지 다른 점은 핀란드는 인구가 매우 적어요. 모든 학생들을 낙오하지 않고 철저하게 잘 교육시킬 수 있는 특별한 환경이라서 아주 다른 분위기를 가지고 있어요.
프랑스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핀란드 방식의 교육을 하면 자녀가 바보가 된다는 말도 있어요. 문제 하나를 가지고 이틀 3일을 고민시키는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시험 문제를 풀 수 있냐 물으면 전혀 아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한국처럼 다이렉트로 시험을 풀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창의력이 커지는 부분과 관련해서 필요한 깊은 생각과 사고력은 다른 부분에서 키워주면 된다고 하는 내용으로 장황하게 책의 내용이 구성되어 있었어요. 너무나 공감되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저는 한국인 과외 선생님을 고용해서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이때 갑자기 확 올라가는 성적 때문에 자녀들이 자신의 의지로 공부에 대해 흥미가 생겨서 열심히 공부하기도 해서 지금 대학에 진학하기도 했거든요. 저는 여러 가지로 한국과 인연이 참 많았던 사람이네요. 그리고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제 딸은 교환학생 자격으로 한국에 1년 정도 다녀오고 싶다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딸이 한국에 1년간 유학하겠다고 했을 때 너무나 기쁜 마음이 들었습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일본으로 가겠다고 했으면 조금 멈칫했거나 뜬금없는 이야기를 들어서 고민을 해야 했을 것 같은데 한국이라고 하니 너무나 좋았어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제 어릴 때부터 해서 여러 가지 한국과 관련된 것들이 머릿속을 스쳐가며 기분 좋은 미소가 나오기도 했네요. 그렇게 딸은 한국으로 갔습니다. 정말 자신이 한국을 좋아해서 한국으로 떠났고요. 한국으로 간다고 해서 아무도 그녀를 말리지 않았어요. 요즘에는 한국에 간다 그러면 다들 좋겠다면서 부러워하기도 하니까요. 게다가 한국에서는 배울 게 많습니다. 제가 처음 갔었던 수십 년 전 한국과 지금의 한국은 너무나 다르죠. 당시에는 일본을 따라가기 바빴던 아니 따라갈 엄두조차 못 냈던 한국인데 이제는 세계 1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해 있으며 일본과의 경쟁에서도 한국은 당당한 편이에요. 유럽의 그 어떤 나라들도 일본을 쉽게 생각할 수 없고 무서운 상대라고 생각하는데 한국인들은 일본과 연관이 있으면 매우 강해지고 일본을 이기려고 달려들죠. 스포츠 경기부터 해서 각종 산업들끼리의 경쟁까지 아주 사소한 것 하나도 말이죠. 여러모로 대단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딸을 한국으로 보내고 저는 한 가지 후회를 했는데요. 한국에 갈 때 저도 같이 따라가서 한국의 모습이라도 조금 보고 올 거라는 후회가 생겼습니다. 딸이랑 같이 한국에 갔다면 장거리 비행에도 그나마 덜 지루했을 텐데 말이죠.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잘 이야기해서 한국에 가보자는 이야기를 꺼냈어요. 흔쾌히 남편은 한국에 가겠다고 했고 저희는 부부둘이 나란히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에 앉게 되었습니다. 저렴한 비행기표를 찾다 보니 경유편을 이용해야 했고 독일로 이동 후 거기서 다시 한국에 아시아나 항공으로 갈아탄 뒤 한국으로 가는 여정이었습니다. 의도치 않게 한국의 항공사를 타고 한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비행기의 승무원들은 너무나 세련되고 멋졌습니다. 길에서 보면 멋진 아시아계 사람들이나 이쁜 아시아계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대부분 한국계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느나요. 그 말은 정말 진짜였습니다. 명찰을 보니 다 성씨가 한국 성씨 같았어요. 우리 김, 최진 이런 이름들이었습니다. 이렇다는 의미는 모두 한국인임을 뜻하죠. 승무원들은 저에게 상냥하게 대해주고 친절하게 대해주었고 저는 그들의 그런 모습이 너무나 감사했고 한편으로는 대견했습니다.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예전부터 한국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한국에 대해서 더 알아둘 걸 하는 후회가 들기도 했어요. 이렇게 한국에 가는 비행기 안에서 벌써부터 한국의 모습이 궁금해졌고 과연 얼마나 바뀌었을지 그 변화가 저에게 어떤 놀라움이나 충격을 안겨줄지 너무나 궁금했거든요. 그렇게 도착한 한국에서 옛날과는 다른 공항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국의 새로운 공항은 아니 새롭지는 않죠. 저에게는 새로운 한국의 공항은 너무나 시스템이 완벽했어요. 비행기에서 내려서 입국 심사하러 가는 데까지 직선으로 쭉 뻗은 길을 따라가면 그만이었습니다. 다른 공항들을 가보면 전부 다 미로처럼 얽히고 설켜서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하는 건지 처음 오는 사람은 어려워하기 마련이고 여행에 있어서 약간의 두려움을 안게 되는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너무나 편리한 공항 설계 그리고 거기에 더해 너무나 빠른 입국 수속 절차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타고 온 비행기는 A380이라서 400명이 넘는 승객이 한 번에 타고 오거든요. 보통 이런 대형 비행기는 최악의 줄을 만들기 마련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한 번에 400명 넘게 몰려 나오는 승객들을 처리하기에는 그 어떤 공항도 업무에 과부하가 걸리기 마련인데 한국에서는 너무나 유연하게 대처해서 놀랐습니다. 20개가 넘어 보이는 입국 심사대에 하나씩 불이 켜지더니 400명의 승객을 정말 빠른 속도로 처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온 것을 환영한다고 미소 지으며 인사하는 한국인 직원의 얼굴을 보고 저희 부부는 너무나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외국인들 입장에서 공항을 빠져나가서 서울이나 자신의 목적지로 가기 위한 시스템들은 너무나 잘 되어 있었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금계의 지역들은 모두 다 지하철이 촘촘히 연결되어 있었고 복잡한 게 다 싫으면 그냥 그 지하철을 이용하면 간편했습니다. 하지만 꼭 지하철을 이용하지 않고 버스를 타고 어디든지 이동할 수 있었는데요. 공항 1층 출구를 나서기 전 버스 티켓을 파는 장소가 있었고요. 거기서 너무나 쉽고 너무나 저렴한 가격에 공항 버스를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지하철보다는 버스를 더 선호했고 버스 티켓을 구매했습니다. 솔직히 가격이 너무 저렴한 편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좋은 버스는 아니겠구나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희의 그런 판단은 착오였습니다. 왜냐하면 한 줄에 3일밖에 없는 고급 버스가 도착했거든요. 그리고 너무나 넓고 너무나 쾌적한 자리에 앉아서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출발 전 기사님이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운행에 대한 설명을 하시고 그렇게 버스는 출발했습니다. 아주 저렴한 가격에 훌륭한 서비스까지 제가 아주 오래전에 와봤던 한국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에 놀랐습니다. 버스 안 창가석에 앉아서 저는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한국을 봤습니다. 넓게 쭉 뻗은 도로는 정말 쾌적했으며 도로에 지나다니는 차들도 모두 깔끔했습니다. 프랑스에는 아직도 낡고 후진 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죠. 당연히 그 운전자의 경제적인 사정을 운행하고 있는 자동차를 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는데 한국에서는 오래된 차들은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요. 전보다 깨끗한 차들이 많았어요. 차체가 썩어서 저런 걸 운행하는 사람이 있구나 싶은 듯한 차는 없었어요. 게다가 시내로 들어가기 전부터 높은 건물들이 멀리서부터 보였고 시내에 들어왔을 때 휘황찬란한 한국의 길거리와 건물들의 모습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보도를 걷고 있는 모습은 그 어느 선진국의 잘 정돈된 모습이라고 봐도 이상할 게 없었어요. 너무나 발전하고 너무나 높은 수준으로 올라온 한국을 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버스에서 얼른 내려서 한국의 거리를 걸어보고 싶었어요. 그렇게 목적지에 도착했고 여전히 친절한 한국인 기사님의 인사를 받으며 한국의 거리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쾌적했던 이천 느낌을 잊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딸 아이를 만나서 한국을 같이 여행했어요. 아직 학기가 한창 중인 딸 아이가 학교 수업에 참여해야 될 때면 저는 남편과 단둘이 한국을 구경 다녔습니다. 처음 와본 한국이지만 교통 시스템은 너무나 직관적이고 이용하기 쉬웠으며 잘 정비된 첨단 도시 같았습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전통집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에도 당연히 가봤지만 너무나 세련되고 고풍스러운 느낌을 풍겼습니다. 한국에서 어디를 가서 뭘 했고 뭐가 좋았다고 자세하게 적지 않으려고 했지만 서울 중심부의 수백 미터짜리 높은 건물에 들어가 봤다는 것은 정말 멋진 경험이어서 글을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꼭대기 전망대를 올라가서 내려다본 서울의 모습은 그야말로 장관이었고 발전된 도시의 모습을 그대로 감상할 수 있었음은 물론이고요. 그 아래 쇼핑몰에서는 아주 잘 꾸며놓고 쾌적한 실내가 제가 지금까지 가봤던 그 모든 쇼핑몰과 비교해서도 가장 최고로 쾌적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풍겨왔습니다. 종종 친구들이 아시아 여행을 하면서 한국과 일본을 동시에 여행해본 친구들의 말에 의하면 한국 여행을 더 추천한다고 하던데 그 이유를 알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옛날에 한국 모습을 보고 온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번 한국 여행을 제 과거의 모습을 투영해보며 한국의 성장을 비교해보는 여행으로 삼았습니다. 예전 저희 가족이 한국의 거리를 다닐 때면 외국인이라며 신기해서 빤히 쳐다보던 그들의 눈빛을 이제는 마주칠 수 없어요. 그만큼 이제는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도 많아졌고 프랑스인들이 한국의 거리를 걸어 다니는 것은 이제는 빤히 쳐다볼 일이 아니라 그냥 일상적인 길거리 풍경에 불과하니까요. 저는 딸 아이에게 한국에서 최대한 많은 경험, 최대한 많은 볼거리를 구경하라고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먼 미래에 다시 한국을 찾았을 때
이 엄마처럼 과거를 회상하는 기쁨과 한국의 발전된 모습에 놀라는 감정을 가지도록 말이죠. 제 의견으로는 이제는 한국은 일본을 뛰어넘었습니다. 제가 모든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관광객의 입장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말이죠. 제가 애정을 가지고 있는 한국이 앞으로도 더 멋진 모습으로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해외여행을 가지 않아도 외국에 대한 간접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영화와 드라마를 통해서인데요. 하지만 영화와 드라마를 보며 외국의 실제 모습과 같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사연에 나온 중국 여성은 한국에 온 후 드라마보다 환상적이었던 실제 모습에 감동을 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중국 여성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드라마를 사랑하는 중국 사람 유에이입니다. 중국에 대해 먼저 간략하게 소개를 하며 한국과 비교를 해보려고 해요. 중국은 전 세계 1위에 속하는 땅덩어리를 갖고 있듯이 큰 영토 안에 다양한 기후와 지형이 존재해요. 다른 나라들은 그 나라의 특징을 말해보라고 하면 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사실상 하나의 문화를 갖고 있지 않아서 특정을 하기가 어려워요. 역사적, 행정적, 정치적으로 여러 민족으로 나눠져 있고 여러 나라가 하나가 되면서 만들어진 국가라는 이유가 가장 큽니다. 그럼에도 중국의 가장 큰 특징을 말해보라고 하면 저는 다양성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런 중국에서 살면서 당연하다고 여겨졌던 부분들이 있는데 한국에 실제로 갔다 오면서 큰 문화 차이를 느꼈어요. 중국 사람이 불친절하다는 말들이 많은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을 가기 전까지만 해도 이는 결코 사실이 아니며 허구라고 생각했어요. 한국을 다녀와 보니 중국의 단점과 부끄러운 문화들이 보였는데 그중 몇 가지를 한국과 여행하며 느낀 점과 비교하며 말해보겠습니다. 우선 중국 사람들은 생각보다 웃음이 없어요. 공항에서도 보면 중국 사람들은 무표정을 일관하고 있고 있는 식당이나 마트 등등 마을 깊은 곳으로 들어와도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저희도 지인들과는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좋은 시간을 보내지만 낯선 사람이나 외국인에게는 웃어주지 않아요. 특별한 이유가 없지만 만약 중국인이 이유 없이 미소를 보이며 친절을 베푼다면 그것은 분명 어떠한 의도가 있는 겁니다. 결코 이유 없이 웃어주지 않아요. 물론 반대로 당신에게 좋은 호감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악의가 있을 수 있으니 꼭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을 가보니 한국 사람들은 모두가 친절한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한국 공항에 도착하기 전 비행기에서 서비스해주시는 승무원부터 모두 웃는 얼굴로 맞아주셨습니다. 그런 분위기를 접하면서 솔직히 많이 놀라웠어요. 한국 사람들을 보니 하하호 소리까지 내며 웃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외국인인 제게도 모두 웃으며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셨고 간략한 인사까지 나누는 정이 느껴졌어요.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어느 정도 느끼긴 했습니다. 중국인과는 다르게 참 웃는 얼굴로 사람을 맞이하는 게 보기 좋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제가 한국을 가서 경험해보니 더욱 놀라웠어요. 저렇게 모르는 사람에게 관심도 없는데 고운 미소를 띤 얼굴로 나긋나긋 말하는 것이 많이 놀라웠습니다. 이건 중국인인 제게는 너무나 당연한 부분이지만 외국인들이 중국에 오면 당황해하고 오해할 소지가 다분한 부분이라 설명드려요. 사실상 중국은 어딜 가든 잔돈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금액에 알맞게 딱 맞춰서 돈을 주는 경우가 많아요. 만약 넘치게 돈을 지불하면 되레 화를 내는 경우도 종종 있고 이런 문화가 익숙합니다. 거슬러 줄 잔돈이 없어서 잔돈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아서 서로 난감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해요. 반대로 가게에서 어쩔 수 없이 돈을 덜 받는 경우가 발생해서 화를 내는 상황에 이르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을 외국인들이 봤을 때는 일부러 돈을 떼먹으려고 그러는 게 아닐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정말로 잔돈이 없는 거예요. 사실 중국에 살면서 단위에 너무나 익숙한 문화 중 하나였기에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을 다녀오고 저 역시 생각이 바뀌게 되었어요. 제가 환전을 하고 한국 식당을 갔는데 먹으면서 얼추 계산을 해보니 잔돈이 발생한다는 것을 인지했습니다. 순간 당황스러워 어떻게든 액수를 맞춰보려 했지만 불가한 상황이었죠. 하나로 4,000원 정도를 거슬러 받아야 했어요. 외국인이고 말도 제대로 안 통해서 답답할 텐데 4,000원의 잔돈이 발생하는 것에 먹는 내내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미리 생각하지 못한 제 실수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계산을 하는데 바로 4,000원을 거슬러 줬고 저는 놀라서 물어봤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카드를 사용하지만 현금을 사용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해요. 그렇다 보니 잔돈이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하나로 10원까지도 무조건 다 거슬러 준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인데 이걸 웃으며 잔돈까지 쥐어주셔서 저는 많이 놀랐어요. 나라마다 문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한국 문화가 참 좋았습니다. 한국 드라마에서 봤을 때보다 오히려 직접 몸소 경험하는 한국에 대한 기억이 더욱 좋았어요. 중국은 위에 설명드린 것처럼 땅덩어리가 큰 국가지만 다양한 민족이 있죠. 그래서 타인의 눈을 굳이 신경 쓰지 않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반대로 한국은 정말 예절에 있어 철저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이와 스킨십을 하고 싶은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한국을 돌아다니다 보면 가볍게 손을 잡거나 포용하는 정도만 봤어요. 길거리에서 단 한 번도 중국처럼 격렬한 스킨십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중국에서는 자연스러운 일이라 이게 이상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막상 공공장소에서 예를 지키는 한국인들 사이에 있어 보니 그게 얼마나 타인을 불편하게 하는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인들의 예절과 에티켓을 느끼면서 중국도 이런 문화를 보고 배웠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했어요. 제가 한국에 가서 가장 매력적이라고 느꼈던 부분이 바로 대중교통이었습니다. 중국은 택시 이용 시 주의할 것들이 조금 있어요. 특히 한국인들이라면 문화가 달라서 중국에 오신다면 당황하실 겁니다. 한국은 길거리에서 손을 흔들어도 빈 차가 있다면 바로 앞에 정차를 해주시죠. 그러나 중국은 호출 택시만 탑승이 가능합니다. 만약에라도 운 좋게 거리에서 택시를 잡았다면 그것은 운이 좋은 것이 아니라 10중 8구는 바가지를 쓸 확률이 높아. 그러니 꼭 중국에서는 정차된 택시를 타면 안 됩니다. 한국과는 전혀 다르거든요. 저 역시 이런 문화에 익숙한 중국인이라 처음 공항에서 내린 후 택시가 줄을 지어 서 있는 걸 보고 기겁했습니다. 모두 바가지 택시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어떤 직원의 안내를 받고 한국의 택시 문화를 이해한 뒤 택시를 안전하게 탑승할 수 있었습니다. 굳이 외국인인 제게 시간을 내서 설명해주지 않아도 괜찮은 부분인데 친절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국 문화를 알려주던 그 직원분께도 감사했어요. 만약 중국이었다면 대답조차 해주지 않았을 겁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중국은 택시 사기도 정말 많아서 주의가 꼭 필요해요. 중국과 한국의 차이를 다뤄봤는데 사실 제가 한국에 가서 느낀 것은 더욱 많았습니다. 저는 한국 드라마를 너무나 좋아했어요. 매일 같이 한국 드라마 보는 낙으로 살았기에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접한 한국은 드라마 속에 들어온 기분이었어요. 드라마 배우들처럼 친절했고 따뜻했습니다. 한국의 식문화가 얼마나 발전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중국 입맛에 길들여진 저는 오히려 한국 음식들이 입에 맞아서 살이 쪄서 돌아갈 정도였습니다. 중국 음식은 솔직히 맛이 없어요. 실제로 여행 오는 관광객들도 음식을 먹고 많이 실망합니다. 한국에 와서 음식들을 먹어보지 않았다면 안주하며 먹고 살았을 텐데 이미 너무나 맛있는 맛을 느껴봐서 그런지 지금은 영 입맛이 없어요. 해외 배송을 해서라도 한국식 재료를 구입해서 요즘은 한국 음식을 만드는 재미에 빠져 있습니다. 저는 운이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우연히 서울 구경을 하던 중 드라마 촬영 장소를 지나게 되었고 한국 배우를 보게 되었습니다. 드라마에 관심도 많은 제가 촬영 장면을 직접 목격하니 너무나 신비로웠어요. 이 또한 중국과 정말 달랐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알아서 촬영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기를 지나치면 더 빠르게 갈 수 있는데 촬영 중이라고 협조를 구하니 모두 군말 없이 빙 돌아서 갔습니다. 협조를 구하는 촬영팀의 모습도 좋았고 바로 협조하는 한국인들의 모습도 좋았어요. 한국인들은 서로 모르는 사람이어도 친절하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오늘 처음 본 사람이라도 웃으며 친절을 베풀 줄 아는 그런 민족이었어요. 외국인에게도 환대를 해주던 그들의 따뜻함은 잊을 수 없습니다. 한참 한국에 반해서 여행을 하고 있던 중 이런 일도 있었어요. 길거리를 지나던 중년 남성이 갑자기 쓰러진 겁니다. 제 눈앞에서 쓰러져 조금 당황스러웠는데 더 놀라운 건 한국 사람들의 행동이었어요. 각자 핸드폰을 보며 갈 길을 가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쓰러진 중년 남성에게 모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위치 파악을 하고 급히 구조대를 불렀고 어떤 사람들은 응급 조치를 했어요. 무슨 일로 쓰러진지도 모르고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순식간에 사람들이 마치 짠 듯이 각자 일사천리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구조대는 정말 빨리 왔고 그 중년 남성은 병원으로 재빠르게 이송되었어요. 이후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또 각자 갈 길을 가는 한국 사람들을 보고 반했습니다. 만약 저 상황이 한국이 아닌 중국에서 벌어졌다면 흔히 말하는 골든타임은 이미 놓쳤을 거예요. 물론 사람이 쓰러져 있으니 한두 사람 정도는 관심을 보일 수 있지만 길거리에서 노숙하는 건 아닌지 저 사람이 누군지 모르니 관심이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관심이 있다고 해도 한국 사람들처럼 재빠르게 대응할 수 없어요. 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며 한국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더욱 커졌습니다. 물론 한국 사람들 전부가 친절한 것은 아니었어요. 어린 친구였는데 외국인인 저를 경계하고 낯설어 했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좋았겠지만 놀리듯 말을 했고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그런 어린 친구에게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은 결코 올바르지 못하다고 말을 했지만 비웃기만 했습니다. 한참 그렇게 실랑이를 벌이던 중 학생의 어머니로 보이는 분이 왔어요. 대충 상황 설명을 해드리니 제 앞에서 그 학생에게 큰 소리를 치며 야단치셨습니다. 이후 그 학생은 제게 진심 어린 사과를 했고 어머니께서도 사과하셨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더 올바르게 키우겠다고 상처드려 죄송하다고 고개 숙여 사과를 하시는데 저는 그런 어머니가 멋지게 보였습니다. 만약 중국이었다면 부모는 신경도 쓰지 않고 아이를 데리고 자리를 떴을 거예요. 관광객이 상처를 받든 말든 알바 아니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본인 자녀의 잘못을 정확히 인지하고 인정했으며 부모가 나서서 사과를 할 줄 아는 훌륭한 인성을 품고 있는 곳이었어요. 솔직히 저였어도 이렇게까지는 못했을 것 같아서 놀라웠습니다. 알면 알수록 한국의 매력은 상당했어요.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단순히 한국에 가고 싶다는 감정을 느끼는 것이 전부였지만 저는 이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중국에서 태어난 것이 후회될 정도로 저는 한국 사람이 되고 싶어요. 물론 이제 와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적어도 저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처럼 살고 싶어서 한국의 문화 특징과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어요. 그걸 알아보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배우고 싶거든요. 제가 정확하게 배우고 싶은 것은 한국 사람들의 인성이라서 한국인들을 어떻게 사는지,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영상으로 보면서 배우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이 한국 문화를 배웠으면 좋겠어요. 이게 가장 원하는 부분인데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라는 사람 한 명이 바뀐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적어도 제 주변 사람들에게도 한국 문화를 전파하고 그렇게 살다 보면 중국 전체적인 이미지는 아니어도 제 울타리는 달라질 것 같습니다. 제가 한국 여행을 하는 동안 감동받고 문화 충격을 받으며 배우고 싶다는 느낌을 받은 만큼 외국인들이 중국에 와서도 이런 감정을 느끼고 갔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차갑고 무뚝뚝한 중국의 느낌보다는 따뜻함을 느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여행을 통해 저는 각 나라의 문화가 얼마나 다른지 새삼 실감하게 되었어요. 또 문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게 되었는데 적어도 저는 앞으로 중국에 여행 오는 외국인들에게 한국인들처럼 친절하게 대해주려고 합니다. 이걸 아무리 입 아프게 설명해도 직접 경험하지 못한 지인들은 시큰둥한 반응이라 내년쯤 돈을 모아 한국 여행을 해보기로 했어요. 새해를 맞이하는 한국의 분위기를 느껴보고 싶어서 아마 그쯤 시기를 마주쳐갈 것 같습니다. 따뜻한 한국에서 맞이하는 새해는 또 어떤 느낌일지 벌써부터 흥분되고 설레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응원과 격려의 한마디씩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자분께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저희 감동시작은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선물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